네, 안녕하세요. 뉴스와 청국장의 사회자 김연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어김없이 멋진 우리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천공장 공장장 윤상훈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봄비가 한 2차례 오고 나서 네, 공기도 깨끗해지고. 맞아요. 네. 진짜 이제 3월이 오고 왔지만 정말 따뜻한 봄이 이제 곧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도 깨끗해지고. 우리도 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번 시간은 98.1MHz CBS 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서 3월 6일 화요일에 네. 방송되었던 코너 밖에서 본 한국에서 다뤘던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그 내용을 다시 또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 해주셨었나요?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컸죠. 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방송이 화요일이었는데 네. 아마 이게 월요일 저녁이었죠. 월요일 저녁에 빅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터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지사가, 큰 어떤 다 아시는, 네. 개인적인, 물론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야기는 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전 세계로 좀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직후에, 월요일날 그 사건이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터졌고, 화요일날 서구 언론 중에서 아마 가장 빨리 보도한 게 뉴욕타임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바로 보도가 됐나요? 네, 몇 시간 안 있어서 바로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는 낮 시간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뻥 터지면서 바로 기사화 시킬 수가 있었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한국 미투 운동 확산 속에 한 스타 정치인의 추락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는 사실 차기 가장 대통령 후보 지명도 차원에서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스타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도지사 측에서 바로 사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바로 나왔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방송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그 이후로도 다른 외신들이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비서가 이제 폭로를 해서 몇 시간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이런 사실관계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투 운동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 영화라든가 연극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 분야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업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그동안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 미투 운동으로 추락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아,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면서 파워 면에서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상상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 이상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제 왜 더 충격을 줬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독자들을 위한 기사이기 때문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정치인들보다 도덕적인 더 높은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내세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서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봄직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대부분의 고위계층
예, 서유럽이나 미국 사회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더 그렇죠. 많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지배 사회에서 제가 한번 인문학으로 보는 시사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미투 운동에서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 당해왔던 눌려왔던 이런 그 고통들의 폭발 이런 것은 권력관계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위계적인 코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계 속에서 여성들은 학대와 편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양성 평등 수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국이 144개 국이었거든요. 이게 2017년 조사인데 14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18위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봉건적인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일탈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들 수 있는 생각이 지금도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같은 그 봉건 사회, 봉건 문화 이런 사회에서 상명하복 조직 문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일탈에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렇죠. 맞아, 그렇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중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외신 기사를 읽을 때는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지라고 하는데 당장 자신들의 직장이나 집안이나 가정이나 어디 소속돼 있는 사회로 돌아가면은 네. 똑같이 그걸 그대로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맞아. 우리가 그런 문화라는 거를 알면서.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근데 그거는 말은 쉽지. 아직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중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부터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사회를 바꾼다는 거는 엄청난 그 인내와 희생이 필요로 해요. 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표현한 대로 봉건 시대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불만도 하지 않으면 되고. 근데 불만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본인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못 바꿔요, 사회는. 맞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외신들을 읽을 때, 맞아, 그래, 맞지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정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생활을 보통 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길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직장하고 다른 그런 경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넌 잘 몰라 이럴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외부 사람이라서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를 저는 더더군다나 적응을 못 했었고, 그게 이제 이런 건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명하복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의사결정 구조가 빨라야 되고, 그쵸.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명하복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 부적절한 그런 그들이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편하게, 조직 문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도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대하거나 이러고 나면은 그걸 단순히 그냥 기사나 남의 얘기로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삶을 좀 더 뭔가 풍요롭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뭘 느끼고 내가 어떠한 작은 움직임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또 계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 이 이야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안 되냐면은 본인이 희생할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한번 임해보세요. 근데 이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야 쉽지, 막상 할래봐라 그거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남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희생할 각오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기사를 저도 월요일에 이렇게 접하고서는 괜히 이렇게 왜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듯한 이렇게 충격이었다고 해야 되나? 왜 내 개인에 대한 이거 뭐죠? 이렇게 몸에 힘에 쭉 빠지는 이런 건 뭐죠? 뭔가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네. 그 자체가.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러한 게 이렇게 이렇게 기사로 보도화됐다라는 걸 지켜보는 이 시청자 입장이라던가 청취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다들 좀 월요일날 마음들이 좀 그랬을 건데 외신에서도 어쨌거나 또 이렇게 발빠르게 보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봤네요. 예. 그리고 다른 관련해서 다른 기사가 이제 먼저 있었는데 네. 그 고은 시인 있죠. 네. 앞서서 이제 더 시간적으로는 앞서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영국의 가디언이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그 고은 시인이 영국의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있겠죠. 그 출판사 통해서 가디언 신문에다가 이제 본인의 소명을 한 그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 기사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 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과서에서 그의 시가 삭제되고 서울시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건립한 기념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은 시인의 진술서를 그 블루텍스라고 하는 그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그 보도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진술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본인은 상습적인 비행 의혹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그러진 않았다 내용. 어쨌든 고은 시인 본인의 이야기고, 사실관계는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기는 기다릴 거고, 자신과 아내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 근데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부끄러워도 옆 사람이 부끄러울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심리인 거고, 고은 시인,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일단 나부터 가해자로 반성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 자주 해요. 네. 제가 고은 시인이나 안희정 지사가 했던 그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에 살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듣고 살았거든요. 누가 어쨌다더라 이런 이야기 다 들었지만 그냥 침묵했던 것. 이 이야기를 또 왜 드리냐면은 고은 시인의 경우에 저런 어떤 그 추문들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사회에서 똑같은 그 가해자로서 피해갈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부터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집필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진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블루텍스 출판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이 고은 시인의 문학적인 유산이 다 지워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킬 것이다.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 입장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어. 그리고 개인적인 비행은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학은 문학이고 개인적인 삶은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가디언 신문도 그렇고 블루덱스 출판사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은 시인의 문학은 문학이니까는 그냥 그걸 놔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인의 시가 결국 그 사람의 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행동 철학 이런 것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말은 말대로 멋있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는 말이 되느냐?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의 삶, 개인적인 삶이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잘 조화가 되느냐 이런 거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또 그렇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칼 막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 집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임금을 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공산당 선언은 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제가 뭐 누구를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작품을 쓴다, 혹은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추상적인 어느 한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감한 부분이 있죠. 이것이 근데 자신의 행동과 연결이 돼 있을 때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 행동 전체하고 어느 한 기능 혹은 어느 한 어떤 그 작품하고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칼 막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살던 시대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변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나치 정권 하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스승이 이제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또 역시 유명한 철학자인데 유태인이었었어요. 그 사람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박해했고 본인은 히틀러 하에서 베를린 대학 총장도 하고 잘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독일 나치가 몰락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뭐 잘못했다 아니면 뭐 잘했다가 둘 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은둔하면서 살았었어요. 네. 칩거하면서 한 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칩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그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뭐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그 전체 구체적인 그 사람의 전체의 삶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제가 만약에 시를 쓴다, 어떤 작품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이면서 이상적인 숭고한 그런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고 몸이 약할 때는 굉장히 야약한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플 때는 쉬고 뭐고 일단 밥부터 먹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시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어떤 아주 비겁한 혹은 뭐 비굴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구체성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를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개개인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숭고한 삶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계속 우리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가디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살짝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건데,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저는 뭘 읽었냐면은, 이 가디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고은이라는 문학가가 나왔어요. 시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를 그 사람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인간 전체와 너무 동일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는 거죠.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고은이라는 시인이 멋진 시를 썼다면은, 이렇게 멋진 시를 쓴 사람이라면은 걸음걸이도 우아할 거야. 멋질 거야. 식사하는 것도 너무 멋있게 할 거야. 숟가락 드는 것도 보통 사람하고 다를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서로 이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로 사람 입장에 그렇게 생겼죠. 그냥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문화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어느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시와 서로 격려와 이런 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혼자 일어서서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너무 한 사람을 누군가가 어떤 업적을 세우면 독보적으로 추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이제 블러덕스 출판사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한 공인이 나왔을 때, 혹은 유명한 명사가 나왔을 때 평가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은 시인의 경우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원시였나요? 어느 시에서 문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든가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치 국가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다가 추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렇죠. 확 떨어지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한테 과도한 엄마 너 대학에 이번에 대학 가면은 뭐도 할 수 있고 너무 잘한다 잘해 그래 그리고 부담을 왕창 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전적인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재산을 다 뽑아요. 그런데 얘가 대학에 떨어졌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얘가 탈선을 해. 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퍼주고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는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한 문인이 위대한 문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되는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한테 관심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너무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스타 작가를 좀 이렇게 배출하고 싶은 출판사에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근데 출판사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책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은 시인의 경우에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명예는 이 출판사 이 신문 이야기예요. 출판사하고 신문 이야기예요. 네. 서구의 어떤 작가들이 받았던 명예와 지위보다도 컸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네요. 네. 그러니까 그 명예의 박탈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중이 그렇게 추종했던 거기에 대한 실망, 허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막 온 국민이 다 돌을 던지고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온 국민이 또 짱돌을 하나씩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에서 이제 당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모두 이렇게 돌을 던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명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건 맞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돌멩이 집어 던질 만큼 우리는 깨끗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가해자 입장에서의 그 도덕성을 지금 우리가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돌이켜보자면은 우리는 과연 떳떳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노벨상부터 생각을 해요. 최고의 상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그러니까 상이라는 자체가 저는 그 문학에다가 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술도 마찬가지. 무슨 우리 국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여간 예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상을 만들고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노벨상을 배출해야 된다는 거의 국가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벨상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받을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소수 엘리트 문학인들한테 지나친 애정을, 기대를, 혜택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이 더 배가되면서 더 파괴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투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다. 이런 게 맞습니다. 한편에서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작품은 좀 작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그 분노심이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누그러지면서 조금 사안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의 그 사생활은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냈던 그 업적이라던가 작품들은 또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이렇게 다 완전 추락시켜 버리는 것보다 인정할 건 또 잘한 건 또 잘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벌 받아야 될 부분은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말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함부로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다니 이 사람은 그럼 걷는 것도 그럴 거고 뭐 이렇게 되게 멋있을 거야. 이 작품만큼 이 사람도 멋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동일시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또 저도 개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을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공이라던가 이런 게 멋있어요. 깊이가 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멋진 작품인데 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작품만큼 이 콜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인 건데 물론 이제 저도 공장장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 개개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멋있고 숭고한 측면이 물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알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왜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부분 예술가들한테 특히나 그 예술 작품으로 나온 그 결과물 자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자꾸 바라보는 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제가 아까 구체라고 부르는 그 인간의 그 전체에서 다 나오는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 동시에 이 동물적인 성질하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그쵸, 같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숭고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 시를 쓰면 우리가 감동을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니까. 신이 시를 썼는데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것은 항상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똑똑한 천재가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여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받아서 뭐 어디 인류대학에 가서
했다는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일 때 감동이 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승화라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위대함은 바로 이제 그런 것.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찌질한 몸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올까. 저는 그 홍상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 찌질한 인간들 안에서 어떻게 저런 뭔가가 나오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구체적인 인간을 어떤 완벽한 존재라고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 한 특정 개인,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너무 이상화시킬 필요 없고, 거기서 나온 그 작품이 수고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 너무 이상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몇 편의 우리가 에피소드 지금 계속 다루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 이 부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들을 때마다, 정말, 딴 데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시고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듣다 보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서,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존에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도 자꾸 이렇게 왜 나한테 이제 접목시키는, 내 시각으로 접목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자꾸 깨어있어서 자꾸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깨어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우연히 아까, 이건 진짜 우연인데, 네. 차를 타고 오다가,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틀어놓고 들으면서 오거든요. 네. 우연히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마지막 연설을 했던 그거를 들으면서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뇌리에 팍 꽂혔던 것이 그거예요. 이제 행동하는 양심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악의 편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그 노구를 이끌고 휠체어에서 그런 얘기를 힘겹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누구나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그리고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럼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희생을 각오할 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가치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맞아 그렇게 생각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이건가요? 아니요.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아니 비슷해요. 네. 정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먹고 살기 바쁘고 맞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은 그냥 먹고 사느라 바빠서 먹고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렇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좀 굶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바꾸는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면 좀 더 할까요? 아니요, 더 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번외의 얘기가 제가 정관영 기자 들었어요. 시사자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물론이죠. 정말 딱딱딱 주고받으시고 정말 시사 진행자시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말씀을 후루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저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원고 준비해 오신 기사 내용 안 보시고 이렇게 왜 떠오르시는 말씀들을 저의 또 이런 뭣도 모르는 이런 막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전 이게 사실 더 훨씬 재밌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 또 길다고 불만 올리시는 분은 없어요. 이번 편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시는 분은 없으니까 준비하신 소식 그래도 한번 더 해도 될까요? 네, 가요. PD님 우리 시간 얼마나 했어요? 저희 30분 정도 했나요? 네, 핸드폰 배터리가 늘 걱정이죠. 그러면은 간단히 다음번에 간단히 내용만 전달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제가 했냐면은 이런 얘기였어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독일이다 그러면 어떤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많이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몇몇의 이제 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보는 관점, 이거는 정말 그 일본인의 절대 다수가 극단적으로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의미에서의 좌우가 아니라 네. 어쨌든 무지개 이쪽 끝에서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네.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밌는 그 예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난번에 그 3.1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인식 그다음에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내놓은 반응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무지개. 일단 진보 성향 신문인데 아사히 신문 먼저 보면요. 그 지난 3월 5일자 기사 그 사설에 나왔던 건데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특히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대회장을 자리를 잡았던 그렇죠. 것 그걸 이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식에서 남북관계 등에 또 이제 언급을 했지만 올해는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 그 다음에 현재의 한일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일본이 국책을 잘못 짜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이 고난과 극복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불필요하게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이웃 나라를 자극하는 그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사히 신문은 진보 진보 신문이죠. 네, 신문이죠. 일본에서 언론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아사히 신문, 그다음에 마이니치 신문도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그나마 볼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데 거기가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극우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2일자 사설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 대해서 좌파 정권의 반일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했어요. 좌파 정권의 반일 주장. 네. 그러면서 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그런 증거는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그거 완전히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전쟁 범죄처럼 간주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보수신문의 네. 주장. 그러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1905년에 일본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켰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뭐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국을 강제 합병하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그 자신들의 목소리가 한국의 목소리라고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한국 불법 점거를 하고 그 다음에 편입시킨 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신들의 주장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만 봐도 같은 그 내용이 아무튼 같은 걸 그때 3.1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듣고서 지금 다 이렇게 그렇죠. 예, 똑같은 그거에 대한 기사화하는 건데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만 봐도 또 달라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우리 남은 게 또 하나 뭐죠? 산케이 신문. 예, 산케이 신문, 극우 신문이라고 네. 이거는. 예. 마찬가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때리고 있다. 독도 문제의 경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물론 앞에서도 이제 다 독도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다케시마를 침략한 것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1905년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를 편입을 했을 때 항의하는 나라가 없었다. 당연히 항의하는 나라가 없었겠죠. 네.
그랬는데 세계대전 후에 한국이 경비대를 성립시켜서 일본의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지갯빛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 다르게 보네요. 일본 안에서는 정말 그 한국에 대한 그 자세,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성향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다른 거는 뭐를 볼 수 있을까요? 그 국회에서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 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실제 방송에서 맞아요. 이 부분은 못 들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가디언이 이제 그 관련 보도를 했어요. 3월 1일 보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근무 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시간이 비인간적이었다, 비인간적으로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inhumanly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재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삶의 질 개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국이 80년대, 90년대에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 중독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서 네. 그렇죠. 다 맞는 맞아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출산율이 급락했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양육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럴 돈이 없고, 지금 그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정말 돈이,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 우리 다 하는 이야기죠. 뭐 반박을 할 수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한국인들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GDP는 세계 11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물가 모든 것들 다 반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수준을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총 생산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근데 그것과 실제 국민의 삶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데 그 나라의 물가가 만약에 굉장히 비싸면은 국민들이 그 돈 벌어봐야 별로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회에서의 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미국 가면은 뭐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만 원 가지고 미국 가면 뭐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 있나? 음식을 사 먹는다면 만 원을 가지고 어디 방글라데시 가면은 뭘 할 수 있지? 그거를 비교하면은 같은 만 원이라도 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가치가 다 다르죠. 그거로 따지면 우리가 또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수준, 여기서는 이제 영국하고 호주하고 비교를 했던데, 네. 그런 비슷한 평균 소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400시간 더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400시간 더 일해서 그런 수준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는 건데, 이거는 프랑스 일반인들 근무 시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의 꼬리에레 델라세라라고 하는, 이게 밀라노에 근거하고 있는 또 큰 일간지인데, 발행부수로 따지면, 유럽은 이 지방신문들이 발행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중앙지가 발행부수가 그렇죠. 높잖아요. 근데 여기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같은 경우에도 발행부수가 가장 높은 신문은 지방지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탈리아 이 신문도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워커홀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 중독자들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는 문화나 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아닌데 굉장히 아니 잘 아는데 굉장히 잘 노는 문화예요, 우리가. 아니 잘 노는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일을 해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되나? 놀고 있으면 죄악 같은 느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죄악같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건 인정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하루 24시간 쪼개서 일하고 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 하잖아요. 체력도 좋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체력까지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우리나라 반문화는 또 전 세계 어딜 갖다 놔도 이렇게 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죽어라고 하고 노는 것도 죽어라고 놀고 참 많이 해요. 다만 저는 그냥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 놀고 막 하는데 좀 빈 시간이 있어야 이제 뭐 하지? 아니면 뭐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사실은 귀한 건데 그래야 창조가 나오거든요. 예, 너 왜 멍 때리고 있어? 할 거 없어? 뭐 이거라도 해. 자꾸만 뭔가 몸을 움직이고 막 뭔가 생산적인 어떠한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하기를 바라고 그걸 하고 있어야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멍 때리고 있는 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창조적인 일인데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멍 때리기 행사하잖아요. 아 그런 대회도 있어요. 굉장히 네. 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24시간 중에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또 뉴스 하청공장에 이런 시사 코너라던가 인문화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들어와서 이 시간을 듣는 이 시간을 내는 것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요. 네, 오늘 어떻게 다 네. 전달하신 건가요? 예, 이렇게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네네. 밖에서 보는 한국을 하면서 원래는 딱 이렇게 밖에서 본 한국에 대한 기사 내용만 전달을 하고 아 그랬군요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또 깊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장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의 생각을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긴 해요, 오늘. 네, 생각할 거리는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댓글에 남겨주실 수도 있고,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느낌을 자꾸 달아주시면은요, 더 또 이렇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소식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